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박사의 마음건강 방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 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의 함정 2. 변화의 함정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선택의 함정의 두 번째 강의로 변화의 함정입니다. 똑똑한 셀러리맨이 있었습니다. 어느 달 월급 통장을 확인하는데 1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 더 들어왔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잘못 처리한 것으로 생각한 그는 공돈에 내심 기뻐하면서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죠. 그런데 다음 달 월급 통장을 확인하는데 10만 원이 적게 들어온 겁니다. 그는 화가 나서 당장 회계 담당자를 찾아가 계산착오를 따졌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지난달에 10만 원 더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셀러리맨은 난색을 표하면서 점잖게 말했습니다. 한 번 실수는 봐줄 수 있지만 2번 실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사람들은 변화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최종 상태보다 최종 상태에 이르는 변화에 보다 민감하고요. 똑같은 20도라도 한겨울에는 덥다고 느끼고 한여름에는 춥다고 야단입니다. 한밤중에 달은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데 아침 무렵의 달은 흐릿하게 보이죠. 우리의 오감은 절대치가 아닌 상대적인 변화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연봉 1,000만 원인 사람이 1,100만 원으로 오르면 뛸 듯이 기뻐하지만 연봉 1,200만 원인 사람이 1,100만 원으로 감봉되면 죽을 듯이 비참해합니다. 같은 봉급을 받게 되는데 마음은 천국과 지옥이죠. 무슨 이유일까요? 서로 다른 관점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경우 이익의 관점이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 손실의 관점이 적용된 것입니다. 잔테는 아주 숙련된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어느 날 종착지인 라스팔마스 공항이 폐쇄되어 인근 작은 섬에 있는 공항에 착륙해 운항 재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시간이 지연되자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섬에서 조종사의 휴식 시간을 다 써버리게 되면 다음 운항 때까지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는 휴식 시간 준수에 대한 압박감과 밤새 공항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 그는 예측 불허의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관제탑에 허가도 없이 비행기를 이륙시킨 겁니다. 사람들은 손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죠. 이를 손실 회피성이라고 부릅니다. 위 예화는 KLM 항공사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잔테는 자신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승객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한 겁니다. 손실 회피성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익보다는 손실에 더 크게 반응하고요. 성공보다는 실패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선물보다는 상처를 더 오래 기억하고요. 좋은 추억보다는 나쁜 추억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인간의 쾌락에 대한 반응은 플러스 자극보다는 마이너스 자극에 훨씬 민감하죠.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것은 꽤 있지만 기분을 망가뜨리는 것은 무한대로 많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에는 득실이 없고 득실은 오직 사람의 마음에 있다. 손실 회피성은 인간의 선택과 판단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손실 회피성은 다양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보유 효과, 현상 유지 편향, 공정성이 있습니다. 보유 효과는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상태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상 유지 편향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향입니다.
공정성은 나와 상대에 대해서 공정하게 취급되기를 바라는 성향입니다. 2002년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이러한 변화 조건을 중심으로 한 전망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망 이론은 변화 조건 하에서 인간의 선택과 판단을 연구한 이론인데요. 여기서 전망이란 기대, 희망을 뜻하지만 그 용어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원래 가치 이론이란 명칭을 붙였는데 이론이 유명해지면서 독자적인 이름이 필요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망 이론은 기대 효용 이론의 대체 이론입니다. 그들은 주류 경제학의 효용 함수에 대응하는 가치 함수를 고안했죠. 그럼 전망 이론의 핵심인 가치 함수와 손실 회피성에 따른 현상들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가치 함수, 보유 효과, 현상 유지 편향, 공정성 순서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가치 함수입니다. 전망 이론은 두 가지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우선 편집 프로세스입니다. 준거점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결정과 관련 있는 조건이나 결과를 인식합니다. 다음은 결합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가치 함수에 따라 대상의 가치가 적용됩니다. 선택과 결정에서 정서적 가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외부 자극에 대한 긍정적 인상과 부정적 인상은 다른 정서적 가치로서 작동합니다. 가치 함수는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준거점 의존성입니다. 준거점과 비교해서 이익과 손실이 측정되죠. 준거점은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금전이나 건강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가 준거점이 되고요. 그 외 사회규범, 기대 목표, 요구 수준 등이 모두 준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민감도 체감성입니다. 이익과 손실의 가치가 작을 때에는 변화에 민감하여 큰 변동을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가치가 커짐에 따라 손익에 대한 민감도가 체감되죠. 셋째, 손실 회피성입니다. 손실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훨씬 강하게 평가되는데요. 보통 2.5배 이상 영향력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당근의 즐거움을 보장받기보다는 채찍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2배 더 열심히 일합니다. 손실의 아픔이 이익의 즐거움보다 보통 2.5배가 크기 때문입니다. 가치 함수는 개인차가 있는데요. 개인의 특정 경험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또한 같은 개인이라도 결정해야 할 문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고 작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현재 상태가 1,000만 원일 때와 1억 원일 때 당연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나타나는 결과의 확률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기회의 결과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확률을 과대평가합니다. 폴 슬로빅은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기회의 결과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인데요. 실험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평가하는 겁니다. A 집단에게는 시스템이 150명 모두를 구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B 집단에게는 같은 시스템이 150명 중 98%를 구할 수 있다고 제시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B 집단에게서 더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100%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98%를 선호한 것인데요. A 집단의 경우 150이라는 숫자에서 정서적 가치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지만 B 집단의 경우 100%에 근접한 98%라는 숫자가 정서적으로 강력한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현상을 가격 전략을 구사할 때 대단히 많이 활용합니다. 물건 가격을 매길 때 100만 원보다는 99만 원이, 만 원보다는 9,800원이 강력한 정서적 영향력을 발휘하죠. 반대로 사람들은 기회의 결과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확률을 과소평가하고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우리는 보험에 가입할 때도 재난에 대한 보험금의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강력한 정서적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재난이 일어날 아주 낮은 확률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둔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보험 설계사의 설득에 쉽게 넘어갑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보유 효과입니다. 보유 효과는 어떤 물건이나 상태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놓는 것은 손실로 느끼고 물건을 손에 넣는 일은 이익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손실 회피성에 따라 보통 이익의 즐거움보다 손실의 아픔을 크게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얻을 것보다 잃을 것에 더 집착하는 습성이 있죠.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입니다. 쓰지 않고 방치했던 물건도 남이 달라고 하면 아까워하고요. 이것은 물건에 대한 추억, 정서, 노력,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도 나의 관점에서 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카너먼의 머그잔 실험은 유명합니다. 학교 교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머그잔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A 집단은 먼저 학교 로고가 들어간 머그잔을 준 후에 그 잔을 얼마에 팔 것인지를 물었고요. B 집단은 먼저 돈을 준 후에 로고가 들어간 머그잔을 얼마에 살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실험 결과 A 집단의 희망 판매 가격은 평균 7달러로 나오고 B 집단의 희망 구매 가격은 평균 3달러 50센트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머그잔에 대해 희망 판매 가격이 희망 구매 가격보다 2배 이상이 높았습니다. 세일러는 1950년대 5달러에 주고 산 와인을 가지고 카너먼과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와인의 현재 가치는 100달러 정도였는데요. 실험 결과 똑같은 와인에 대해 판매자는 100달러에도 팔지 않겠다고 했고 구매자는 35달러 이상은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와인에 대해 희망 판매 가격이 희망 구매 가격보다 3배 이상이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대한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토지나 집, 자동차 등을 흥정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는 항상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파는 사람은 늘 높은 가격을 부르고 사는 사람은 늘 낮은 가격을 부르게 됩니다. 보유 효과는 기업, 조직, 공공사업 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운 좋게 얻은 재산이나 기득권인데도 강하게 집착하고요. 인허가와 면허 등 법적 권리에 대해서도 집착합니다. 보유 효과는 희망 판매 가격과 희망 구매 가격 사이의 차이에서 옵니다. 강한 보유 효과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비용을 상실하도록 만듭니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기회의 최대 가치입니다. 잘못된 선택과 판단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사람들은 기회비용과 실제 지불한 비용이 같을 때 실제 지불한 비용을 더 소중하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불한 금액은 손실로 기회비용은 얻을 수 있었지만 못 얻은 이익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손실 회피성에 따라 실제 지불한 금액은 과대평가되고 기회비용은 과소평가됩니다. 다음 세 번째 토픽은 현상유지 편향입니다. 현상유지 편향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입니다. 우리는 현재 상태에서 변화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종의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은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세계에서도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시도하면 좋아질 가능성과 나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손실 회피성에 의해 보통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해외로 안식년이나 출장을 떠나면서 자신의 집을 처분해 재테크하면 이익 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전세를 두고 갑니다.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나 집을 좋아하고요. 자신이 사용하는 상품 브랜드에 강한 애착을 가집니다. 항상 가던 음식점에 가고 늘 같은 브랜드의 커피를 마시고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 한 자신이 다니는 직장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서, 일과 업무를 쉽게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한 회사원이 2년간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요. 그는 현재 살고 있는 5억 원 시세의 강북 아파트를 팔아 강남에 조금 비싼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둘 것인지 아니면 현재 아파트를 그냥 전세를 주고 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한결같이 현재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에 투자하라고 조언했죠. 그러나 그는 오랜 고민 끝에 그냥 전세를 두고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아 이런 선택을 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강북 아파트가 오랜 추억이 담긴 현재 상태로 다가왔고 제3자인 동료들은 중립적인 대안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원이 자신의 상황을 제3자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바라봤다면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를테면 현재 5억 원의 현금을 가진 사람으로 외국에 2년 동안 출장을 나가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소비에 대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최상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항상 중립적인 대안인 양 착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죠.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위해서 현재 상태를 제3자의 입장에서 다시 바라봐야 하고요. 진짜 중립적인 대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토픽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은 나와 상대에 대해서 공정하게 취급되기를 바라는 속성입니다. 손실 회피성과 보유 효과 모두에 밀접한 연관이 있죠. 기업과 소비자는 보통 공정성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집니다. 경영자와 종업원은 보통 공정성에 대해 서로 다른 준거점을 가지고 접근하고요. 우리는 다양한 거래에서 가격을 정하는데 시장 가격, 공표 가격, 거래 관행 등을 준거점으로 삼습니다. 공정성은 거래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권리 보유 효과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삼는데요. 두 종류의 권리가 존재합니다. 기업은 준거점인 이익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고요. 소비자는 준거점인 이전의 거래 상태를 지속할 권리를 가집니다. 기업은 준거점인 이익이 위협받을 때 소비자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죠. 반면 소비자는 가격, 임금, 임대료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할 때 기업의 이익을 높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둘 다 손실 회피성이 작용합니다. 카너먼은 공정성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상황에 대해 소개한 후 공정성 여부를 묻는 설문인데요. 상황 A는 이렇습니다. 커피숍에서 종업원 한 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종업원은 6개월간 시급 $9로 근무했죠. 가게는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근처 공장의 폐쇄로 실업자가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근처 비슷한 규모의 다른 커피숍에서는 시급 $7에 종업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숍 주인도 시급을 $7로 내렸습니다. 상황 B는 상황 A와 동일한데 커피숍 종업원이 그만뒀기 때문에 주인은 시급 $7로 새로운 종업원을 고용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이렇습니다. 상황 A, 시급 $9를 $7로 내린 경우는 설문 참여자의 83%가 불공정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상황 B, 새로운 종업원을 $7로 고용한 경우에는 설문 참여자의 27%가 불공정하다고 답했고요. 상황 A의 경우 종업원의 현재 임금이 준거점이 된 겁니다. 종업원 입장에서 시급 인하는 손실로 간주됩니다. 권리에 대한 보유 효과가 작용하여 불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하지만 상황 B의 새로운 종업원은 이전 종업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경영 현장에서 자주 거론되는 기업 행위의 공정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이 상품 가격, 임금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고객이나 종업원이 그 결정을 공정하다고 판단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행위는 단기적으로 높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지만 악평이 나서 장기적으로 이윤을 잃게 되죠. 둘째, 경기가 나쁠 때 임금 인하를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기 저하에 의한 실적 감소로 이어지죠. 일시 해고제가 더 바람직합니다. 다음 셋째, 실질 임금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더 큰 조정을 받습니다. 명목 임금의 인하는 불공정으로 간주되어 종업원의 저항이 커집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명목 임금 인하 없이도 실질 임금 인하가 가능한데 이는 불공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넷째, 기업에서 봉급 외에 보너스를 적절히 지급하고 실적 악화 시에는 보너스를 삭감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종업원의 저항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종업원들은 총액이 같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소득보다 착실히 상승하는 소득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한 부자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커다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그는 일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번 풍랑을 멈추고 저를 구해 주신다면 제가 가진 큰 집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감쪽같이 풍랑이 멈춘 겁니다. 그는 너무 놀랐습니다. 갑자기 의심이 들어섰죠. 우연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 심한 풍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자는 의심한 것을 참여하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집을 반드시 팔아 모두를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러자 어린애 장난같이 풍랑이 멈추었습니다. 이런 일을 서너 차례 거듭한 후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멎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자는 집에 도착해서 10억 원이나 되는 집을 팔아 교회에 헌금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여행 경험에서 얻은 신에 대한 무서운 확신을 저버릴 수는 없었죠. 그는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늘 그렇듯이 변호사는 훌륭한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부자는 드디어 집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강아지 한 마리를 같이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표말을 붙였죠. 강아지와 집을 같이 팝니다. 강아지는 10억 원이고 집은 10만 원입니다. 아마도 부자는 교회에 10만 원을 헌금했을 겁니다. 약삭빠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예화이고요. 어쩌면 인간의 타고난 강한 손실 회피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부자는 보유 효과, 현상 유지 편향, 공정성 모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보유해온 큰 집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현상 유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과 실패하고 실패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성공이나 실패와 무관하게 한 줌의 흙이 되어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누구나 결국 죽게 되고요. 누구나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손실 회피성이란 어쩌면 죽음을 회피하려는 인간 본성에서 오는 당연한 성향일지 모릅니다. 성경의 욥은 손실 회피성에 정면으로 대항한 사람입니다. 욥은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화에 나왔던 부자처럼 아주 커다란 시련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 생일잔치에 모인 자녀들이 몰살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강도를 만나 모든 재산을 털렸고요. 부인마저 욥을 욕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는 문둥병마저 걸려 죽을 날만 앞두게 되었죠.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신을 향한 그의 신뢰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둬간 자도 하나님이다. 그는 이익과 손실을 하나로 취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성공에 대한 환희는 잠깐이지만 실패에 대한 절망은 오래 가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익과 손실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이익에 대한 기쁨은 잠깐이지만 손실에 대한 상처는 오래 갑니다. 우리는 성공보다는 실패를, 이익보다는 손실을 보다 강하게 경험하죠. 그렇지만 사실 성공과 이익보다 실패와 손실이 우리에게 더 큰 교훈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거듭된 실패와 손실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드라마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손실 회피성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깨달음에 성큼 다가서도록 도와주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기 손실 회피성을 극복할 수 있는 탁월한 문구가 있습니다. 선택과 판단의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후 다음에 4가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Is it natural? Is it fair? Is it rational? Is it timing? 자연스러운가? 공정한가? 합리적인가? 시의 적절한가?